여기서 헌법재판소 분위기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헌법재판관들 경호까지 받고 있다고 하죠. 현장에 시민사회부의 박현석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최종 변론이 원래 오늘 열리기로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에 연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제 16차 변론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이 조사 절차가 모두 끝났지 않습니까? 이 증거 조사가 끝난다는 건 이번 탄핵 심판에서 더 이상 새로운 얘기가 나올 게 없다는 것이고 이제 판단의 시간만이 남았다 이렇게 봐야 하는데 정작 이 현재 분위기는 그렇게 안정된 분위기는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어제까지 제출하라고 한 종합준비서면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대통령 측 대리인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27일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준비서면도 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난 변론에서 주장을 했죠. 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 과정의 절차적 하자 이런 부분을 오는 27일 변론에도 이런 얘기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오늘 양승태 대법원장 얘기 아까 방금 전에 얘기 나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 측이 환영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렇게 되면 재판관이 7명으로 줄어드는 이 소위 헌법적 비상 상황은 안 생기는 것 아니냐.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으니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재판 절차는 이제 끝으로 다 온 셈인데 한쪽 당사자가 이렇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니까요. 정작 분위기 자체가 판단의 시간 많이 남아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헌재 내부 분위기를 물어보셨으니까요. 사실 헌재 내부에서는 이런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 사실 초기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감안해서 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뭐 지난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서 이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런 상황까지 다 재판관들이 미리 매일매일 여는 이 재판관 회의 등에서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 오늘도 방금 전에 이제 헌재 공보관께서 브리핑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27일 최종 변론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게 지금 헌재의 분위기입니다. 박현석 기자, 네. 재판관들에 대한 개별 경호가 강화됐다. 어떤 내용이죠? 네, 그제 아침부터 이 재판관 개별 경호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아침 출근길에도 보면 왠지 근접 경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타는 차와는 별도의 또 경호원들이 타는 차가 같이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뭐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서 경찰 병력이 증대된 부분도 실제로 눈에 띌 정도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또 그리고 청사 현관 말고 그러니까 바깥 정문을 드나들 때 직원인지 뭐 제가 기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따로 없었는데 그제부터는 이제 일일이 출입증 확인을 하고 난 후에야 정문을 통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경호가 얼마나 근접해서 이루어지는지 뭐 재판관 회의실 안에는 못 들어가지만 심리가 열리는 심판정까지도 근접 경호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호 효과가 떨어질 걸 우려해서 헌재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최종 변론 일자가 이제 지정이 된 만큼 이 변론 종결이 너무 이르다라고 주장하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이 행여나 재판관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개별 경호가 이루어지는 걸로 본다 이렇게 헌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박현석 기자 얘기 들어봤더니 헌법재판소 주변 내부 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박현석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사이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SBS의 원일이 민성기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태권 실장님, 헌법재판소 분위기,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 강화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참 이게 우리나라가 뭐 정치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러지만은 그래도 이제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게 불법 장치 자금의 액수가 줄어들었고 최소한 무슨 강목, 폭력 이런 사태는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가니까 되게 우려스럽고요. 경찰이 경호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전 좀 경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왜냐면요. 자, 탄핵 반대 집회든지 탄핵 찬성 집회든지 집회와 의사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되죠. 저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건 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기자들한테 폭행을 하는 경우라든지 지나가는 이제 좀 젊은 시민들한테 폭행을 하는 경우가 뭐 보도도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경찰들이 격리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럼 그분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보이는 게 어느 정도는 물리적으로 뭘 해도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동이 이 정도 괜찮으니까 조금 더 한 발 나갈 수 있겠지, 한 발 나갈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100% 보장을 해주되 조금이라도 물리적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서 격리가 아니라 뭐 체포를 한다든지 사법 처리를 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요. 윤태곤 실장에게는 촛불 집회가 끝나고 나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잘 나오질 않았는데 기사도 나오지는 않았는데 가령 태극기 집회가 끝나고 나서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SNS에 그런 글도 올라오고 그런 면을 지적하면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 강화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민주당에서는 그 논평까지 내놨더라고요. 민주당의 반응부터 한번 보실까요? 헌재는 보안 강화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하지만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의 무도한 행태가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의 파도를 또다시 백색 테러로 뒤집으려는 세력이 있다면 국민들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1야당 대변인이 이런 논평까지 내놨다. 상당히 상황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뭐 찬반 집회가 가열되면서 서로 감정도 지금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이 지금 8분이신데 그중에 2명이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문제가 생기면 탄핵 심판 절차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호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온다. 임 기자한테 좀 그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게 과연 우리가 성숙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나라냐 이런 고민까지 하게 만드네요. 이제 흔히들 뭐 정치적 후진성이니 뭐 민주주의 역행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치적 야만성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야만성. 싶어요. 이거는 야만이죠. 그러니까 국정농단보다 100배, 200배 더 나쁜 것이 사법 불복이에요. 사법부에 지금 넘어가서 헌재의 이 사법적인 절차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불복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헌재를 압박하는 이런 물리적 행동이 용인된다? 이거는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국정농단이 이거 본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법, 이 불복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건 전 국민의 이름으로 진짜로 엄중히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말씀하셨듯이 헌재 재판관들 신변 보호도 문제지만 지금 박영수 특검을 비롯한 지금 특검보까지도 신변 안전 요청을 했어요. 경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 또 테러를 당한 경험도 있는 분이에요. 예전에 또. 그렇죠.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특검, 헌재, 대선 주자들까지. 대선 주자들까지.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이 우려하고 있는 이 정치적 야만성이 정말 이번만큼은 아슬아슬 하더라도 잘 넘어가길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윤태곤 실장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양비론으로 접근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쪽이 다 자제해야 된다는 것보다 조금 뭐 강경 보수 진영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하고 싶은 게 흔히 이제 우리가 좀 진보 진영이 많은 집회가 있을 때 좀 물리적 충돌이 있을 때 그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선진국이나 미국에 가봐라. 뭐 당장 잡아가고 뭐 총도 쏜다. 엄중한 공권력을 행사해야지 이게 똑바로 선진국이 된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지금 주로 이러고 계시니까 그게 이제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강경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에게 윤태곤 실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또 촛불 민심도 그 헌재에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또 촛불 민심도 상당히 과열되고 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예전엔 혁명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보면은 헌재 결정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불복하고 그래서 상당히 시위 양상이 과열되고 그래서 거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충분히 상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국가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러기 전에 좀 정치 지도자들이 헌재의 심판이 어떻게 나든 간에 승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놓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승복하겠다는 선언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원일이 기자. 기자들이 물으면 답변하잖아요. 기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묻잖아요. 승복할 거냐고. 인용되면 승복할 거냐, 기각되면 승복할 거냐를 끊임없이 묻잖아요. 그럼 마지못해 대답하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차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 지도자, 입만 열면 국민을 얘기하는 정치 지도자나 정당이나 캠프나 모든 진영들이 공식 성명을 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그만큼 지금 상황이 현장에 가보면 현장 상황이 위태위태하고 이게 언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캠프나 진영이나 주자나 공식 성명을 발표를 해야죠. 승복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것이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어떤 경우가 됐든 이 헌재만큼은 마지막 보루로서 결과를 승복하겠다라는 입장 표명을 저는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원일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지금 현재 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저는 승복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헌재가 민심과 동떨어진 다른 결정을 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염원들, 간절한 마음들을 헌재가 잘 받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기각을 저는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끔찍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압도적 다수와 압도적 국회의원이 헌법적으로 가결한 문제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 이것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헌재도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일 뿐이고 국회도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일 뿐이고 대통령도 국민을 대리하는 기관일 뿐이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압도적 다수가 원한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승복할 일이 아니죠. 저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 결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정을 하든 여야 정치인들과 또 대선 주자들 이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결정 이후의 어떤 국가적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빠졌네요. 지난 9일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대선 주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와 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승복할 의무를 갖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그런 책임을 여야 정치인들이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명백하게 승복할 일이 아니다. 기각된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의 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평가를 따라서 저번 초지일관해 왔기 때문에 뭐 계속 그러실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대권주자 정도면요 승복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까 안희정 지사 조금 재밌는 말을 했던 게 존중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자 존중은 하지만 승복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승복은 하지만 존중 못한다는 이야기 좀 말장난 같은데 저는 대권주자급이면은 기본적으로 승복은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지지가 강한 분들은 자기 지지자들을 조금 더 리드하고 뭐 방향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좀 보면 이제 리더십보단 팔로워십이 강한 게 아닌가. 물론 뭐 문재인 대표나 이런 경우에는 한 클릭씩 승복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되게 승복 쪽의 이야기였다가 뭐 선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 야권 지지층에서 좀 비판을 받으니까 오히려 이제 좀 주춤하는 식인데 전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리더십이 아니라 오히려 팔로우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쉽다. 지금 윤태호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헌법재판소 결정이 뭐 3월 13일 전후에서 난다. 그 결정이 뭐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그건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다 승복하겠습니다. 각 정당들이 승복하겠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승복할 수 없다고 나가서 시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위가 과열되고 이랬을 때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과연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겠지만 나라의 대계를 생각한다면 정치 지도자급이 되는 분들은 비록 자신의 지지층이 선호하는 결과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자기 지지층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원일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선 주자도 대선 주자지만 저는 이 시점에서는 각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성명과 규정을 해서 이건 발표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지금 뭐 여러 차이가 있어요.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만큼은 길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승복한다, 승복 못한다 둘 중에 하나만 돼야 되는 거지 전제 조건이 달고 단서가 달리면은 그거는 승복이 아닌 거죠. 그 결과,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를 승복할 거냐 불복할 거냐는 그건 짧고 명료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시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단서가 달려 있잖아요. 결국은 불복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있어만큼은 언론도 명확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진짜. 더 이상의 국가적 비극을 막으려면 이 시점에서는 헌재 결정을 앞두고 정당이나 주자들 각 캠프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것은 최종 변론입니다. 결정 선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결정 선고가 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대선 주자들 각 정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 지금까지 해봤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최종 변론에 나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안 나갈까요? 글쎄요, 아직도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기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참모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 같고, 근데 가서 자기 얘기만 하면 좋은데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원들한테 질문을 받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고민 중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특검 조사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고요. 헌재 최종 변론에 나갈지도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헌재에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요.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황교안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한테도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아까 이제 우리 탄핵에 대한 입장에서 그 옳고 그를 떠나가 이때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좀 애매한 게 있고 박 대통령과 황 총리는 정말로 조금 지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한 달 뒤, 두 달 뒤의 일도 아니고 한 3, 4일 뒤의 일인데도 말을 안 하고 있어요.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검 연장에 대해서 거의 안 할 걸로 우린 봅니다만은 검토 중이다라고 해서 아마도 마지막 날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근데 그거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특검법에 그 수사 그렇죠. 만료 전에 결정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예. 근데 그것을 저는 이제 총리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야지 이 특검도 조금 준비를 할 것이고 하면 한다고 해야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 하라는 거지 그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나가겠다면 나가겠다, 못 나가겠다면 못 나가겠다. 이제는 말씀하실 때가 됐다는 거죠. 이 숫싸움을 하고 우리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는 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운용이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서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뭐 아까 나중에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야 한다고 말했다가 걷어들이면은 뭐 여기 각하가 되고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쓰는 거는 정말로 국민 앞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그 시나리오 이야기 잘하셨는데 안 그래도 원일이 기자한테 그 얘기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자진 하야설 탄핵 결정 전에 자진 하야설 네. 이제는 수그러드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계속 얘기가 돌고 있나요? 불씨만 살아있고요. 불씨만 살아있다. 예, 큰 불꽃은 꺼졌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마치 청와대하고 무슨 교감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다가 구체적으로 그 누구냐 어떤 컨택 포인트와 이런 거를 다 퍼즐을 맞춰보니까 아무도 지금 호응하는 사람이 없이 다 그냥 공중에 떠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청와대가 뭐 노 땡큐 한 거로 받아들이고 뭐 그런다 그러고 이제 친박에서는 0.000%도 없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이제 사그러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것이고 시나리오의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신의 한 수였어요.
이제 우리가 4개월 됐거든요. 4개월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이 대충 한 10가지 정도 된다고 봤을 때 그 10가지를 전부 다 종합을 해보면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은 명분보다는 정치적 실익을 택해왔어요.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어차피 대국민적인 명분이나 어떤 대의 명분보다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타가해 나갈 거냐는 실익을 따져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헌재는 나가서 질문 없이 내가 할 말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장해 준다면 고민을 했던 건 사실인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쯤에 자진하야라는 선제적 자진하야라는 카드를 던지는 것도 시나리오에서는 훌륭한 신의 한 수였던 건 맞죠. 근데 보장되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사법처리 유보라는 사면에 대한 보장을 그 어느 누구도 지금 해줄 수 있는 주자들이 없어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51대 49로 부정적으로 갔다가 지금은 뭐 한 6대 4 정도로 지금 부정적인 기류가 지금 종합적인 분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진하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 이 얘기가 사실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직후에도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돌지 않았습니까? 당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4월에 하야하고 6월에 대선을 치르는 이런 걸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철회한 적도 있기 때문에 소위 자진하야에 대한 검토 작업은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로 다 검토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자진하야의 밑에 깔고 있는 거는 아까 원 기자가 얘기한 대로 형사 처벌을 어떻게 유보하거나 면하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정치적인 타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자진하야설이 다시 불거진 다음에 야당 주자들이 다 야당 인사들이 다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빨리 구속이 필요하면 구속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나지 않으면 사실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자진하야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자꾸 미국 얘기하는데요. 미국의 닉슨은 그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와 그 백악관 쪽에 그 이면적 딜이 있었잖아요. 어찌됐든 하야만 하면 사법 처리는 사면을 하겠다라는. 그리고 실제로 1년 뒤에 포드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깔끔하게 사면령을 딱 내려버렸잖아요. 전원책 변호사는 한 달 뒤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1년 됐어요. 1년 뒤에 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때는 하야를 하면은 부통령이 대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선을 치러서 차기 대통령이 포드가 됐기 때문에 사면령을 행사를 한 거는 차기 대통령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이제 야당의 유력한 주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적 딜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여유가 있냐 이거죠,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청와대는 하고 싶어도 지금 아마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거기다 제가 하나만 더 보시면요. 우리나라 법상에는 최종 판결이 나야지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당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그러려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심에서 유죄가 났는데 박 대통령 측에서 상고를 안 하고 1심에 승복을 하고 그럼 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사면을 하고 이거는 너무나 경우의 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깔끔하게 약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깔끔하게 약속할 준 사람이 없다. 예. 근데 뭐 미국의 시스템은 우리랑 좀 다르죠. 이 사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법 처리까지 최종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면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좀 다른 우리는 거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면이라는 거는 형이 확정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법 처리까지 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야 한다. 그렇죠. 그런 얘기인 거죠. 어쨌든 간에 헌법재판소 결정 앞두고 정치권도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지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견인해 갈지 이런 고민들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오늘 그 정기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 여러분 궁금하시죠? 갤럽이죠? 갤럽에서 나온 건데요. 오늘 발표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여전히 앞서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졌고 안희정 지사도 지난주보다 떨어졌네요. 지난주보다 올라간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 나머지 분들은 다 떨어지고 유승민 의원은 그대로고 이재명 시장이 올라갔네요. 안희정 충남지사의 선의 발언 이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 좀 표심이 약간 움직인 걸까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지역하고 이걸 들여다보면은 재밌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이제 선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1% 정도면은 방어를 잘한 겁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조금 안 좋은 게 TK 지역하고 바른정당 지지층에서 올라갔어요. 대신에 호남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이 이제 문 전 대표하고 이 시장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럼 이 경선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좀 올라간 거는 제 생각에는 지난주에 한참 그 탄핵 기각설이 꽤 돌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이익을 이 시장은 뭐 탄핵이 기각된다,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항상 올라가는 이제 그 성향이 있으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민성기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뭐 같은 의견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안희정 지사가 계속 상승세를 타다가 사실은 1월 초서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반기문 전 총장이 소위 불출마한 2월 초서부터는 아주 상승세가 가파랐었는데 그 상승세가 일단 꺾였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안 지사 입장에서는 소위 옛날에 반문재인 정서가 있었던 호남, 이 호남이 여권에 굉장히 지금 야권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충청권 다음으로 공략이 굉장히 쉬운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인데 그리고 경선이 처음 거기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근데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경선을 앞둔 안 지사 입장에서는 좀 비상이 걸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희정 지사가 이제 1박 2일 일정으로 또 호남을 방문한다고 네, 하는데 오늘서부터 가죠. 예. 그 원일이 기자가 보기에 사실은 안희정 지사 관훈클럽 토론에 가서 질문을 던져봤는데 안 지사의 대답 스타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절대 예스인지 노인지 잘 모르게 대답하는.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라고 하면 분명하게 예스 아니면 노라고 대답을 해요. 이런 어떤 그 발언 스타일 또 최근에 뭐 안 지사의 선의 발언 논란 이런 것들이 저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미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선 주자들의 어법을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안희정 지사의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인 그 이 개념어의 나열이 너무 어려워서 어법이 문제가 있어서 저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희정 지사의 이번에 전략적 미스는 선의 발언에 대한 사과와 뒤에 해법이 오락가락하고 내용이 바뀐 거지 그 표현 방식이 어렵거나 철학적이나 개념적이어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미스가 된 것이고 동시에 이재명 시장은 나름대로 시종 일관 선명성을 가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기각되면 길거리 투쟁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호불호는 있지만 정치인은 그만큼 말로 하는 것이고 말에는 메시지와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저거는 전략적 미스가 분명해 보여요. 네. 어쨌든 대선 주자 지지율 매주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나오는 게 있고 금요일에도 나오는 게 있는데 사실 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의 참고 자료로 참고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범여권에서는 저 순위 안에 들어가 있는 후보가 없죠. 주자가 없는데 그래서 요즘 범여권에서 새롭게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죠. 성완종 사건과 관련해서 리스트와 관련해서 1심에서는 유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주목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는 경남 민심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국면에 지금 와 있는데 야당이라면 출마하겠다고 뛰쳐나가는 것이 옳지만은 그래도 같은 당의 대통령인데 탄핵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대통령 하겠다 지금 뛰쳐나가는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홍준표 지사 박근혜 대통령 친박계와 그렇게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양아치 친박들이 박근혜를 망쳤다.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박근혜는 허수아비였고 그래서 내가 최근에 무능하다. 몰랐다는 자체가 무능한 것이다. 그러나 위법 행위를 했다고는 난 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는 탄핵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법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좀 그렇다. 홍준표 지사는 이렇게 모든 메시지가 좀 명료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사법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런데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바른정당 있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이 홍준표 지사 우리랑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른정당이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얘기까지 했네요.
저는 별개의 정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부부싸움이 있어서 별거했을 뿐이지 이혼한 것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 두 당에서 구애한다. 그거는 남의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고. 홍준표 지사가 출마할까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경남도청에 안 계시고 지금 강연정치하러 영남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 보면 출마할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지금 그렇게 돌아다닐 이유가 없는 것 같네요. 출마한다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뭐 지금 잠시 별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바른정당으로 갈까요? 아니면 자유한국당에서 경선에 참여할까요?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무의미해요. 그 논란은. 지금 저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되는데 그 주변들 얘기를 들어보면 딱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황교안 비껴 내가 나갈 거예요. 딱 한 가지 지금 대법원 이제 그 하나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검찰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상고를 한 거지 지금 내용 자체로 보면은 이제 무죄 판결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탄핵 이후에 범여권의 후보가 그럼 반기문 외에 누가 될 거냐? 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그 보면은 경남 민심을 보겠다고 그러지만 또 하나 그 방점이 찍힌 게 내가 TK 선고론 하지만 진고론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영남 정권의 적통으로서는 나밖에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황교안은 야당 할 각오하고 대선 출마 못한다. 근데 나는 한다는 거예요. 홍준표 지사가. 네. 그러면 그러니까 큰 메시지죠. 윤태곤 실장 보기에는 홍 지사가 출마한다. 그럼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대선 후보로 확정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한국당으로 하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인물들하고 홍 지사를 비교하자면은 다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뭐 어떤 사람이 뛰어나다가 아니라 정치적인 체급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홍 지사가 좀 유리할 것 같아요. 하지만 큰 벽에 부딪힐 겁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된 직후에 그럼 황교안 총리한테도 어쨌든 결정해라고 압박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그때 안 하면은 홍준표 지사 나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대통령이 측근 비리로 탄핵에서 인용되는 가정하에 탄핵된 정당에서 아까 이제 3심에서 좀 무죄 확률이 높다고 하셨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번 대선 안에는 판결이 안 나올 겁니다.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3심에 계류된 인물이 대통령 후보로 또 나가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육감 주민 소환 관련해가지고 측근들도 많이 구속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불거졌을 때 한국당 후보 이상으로서의 유의미함이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이후에 야당 대표 뭐 이제 다음 지방선거라든지 총선 이끌겠다. 그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치권의 시선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원일이 기자랑 얘기를 했는데 포드 대통령이 사면한 거는 하야 한 달 뒤가 맞는 것 같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 부분은 좀 또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요. 오후 4시 순서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재미있는 소식 준비했으니까 4시에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